연방준비제도가 당신의 이자율을 통제한다고 들으셨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당신의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대출, 그리고 401k 모두가 중동의 석유 부국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한 거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비밀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공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것도 당신에게 직접 설명된 적은 없습니다. 제1장 2026년 모기지급 등 2026년 3월 30년 만기 평균 모기지 금리가 13bp 상승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가장 큰 주간 상승폭입니다. 결국 2025년 9월 이후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불과 3주 후 금리는 다시 한번 급등했으며 이번에는 34bp나 올랐습니다. 같은 주에 모기지 신청 건수는 10.5% 감소했습니다. 재용자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한 것도 아니었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갑자기 급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해외의 전쟁 긴장이 미국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모기지 금리도 그에 따라 함께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어떻게 미국에서 집을 사는 비용을 변화시키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수의 외국 정부들이 막대한 양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한 곳이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국채를 파는 것입니다. 주요 보유자가 시장에서 국채를 팔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수익률은 오릅니다.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 수익률을 기반으로 합니다. 장기 채권 수익률이 오르면 30년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함께 오릅니다. 은행은 국채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정하고 이윤을 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숨겨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 이면의 숫자들은 대부분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은 약 1,41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의 미 국채 매도가 한 달 동안 이루어질 경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약 57배이소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다른 추정치들은 25bp에서 100bp까지 다양합니다.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에 실린 별도의 연구에 따르면 1,000억 달러 규모의 매도가 한 달 내에 약 100%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미국의 중간 가격 신축 주택에 적용해 보면 50ppence가 오르면 30년 동안 매달 모기지 상환액이 약 130달러씩 늘어납니다. 100반제가 오르면 그 금액이 2배가 되어 한 달에 260달러 이상이 추가됩니다. 그 대출 기간 전체로 보면 그 금액은 수만 달러에 달하게 되고 이 모든 돈이 한 가족의 미래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택 순자산은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이 접하게 되는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변하면 그 자산이 조금씩 깎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집값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데 그 집을 유지하는 비용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느린 부의 감소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신규 건설과 리모델링도 멈춥니다.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목수, 전기공, 시공업자들의 일자리도 사라집니다. 경기 둔화는 주택시장뿐 아니라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동차 대출 금리는 오르고 학자금 대출 제용자도 더 어려워집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과 아무 관련 없는 작은 마을에서도 소상공인 신용 한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먼 시장에서 일어난 한 번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한 가지 일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변한 걸 깨닫기도 전에 전체 시스템에 충격파를 보낼 수 있습니다. 2장 보이지 않는 전당포. 연방준비제도는 FEMA 레포 시설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FEMA 또는 FIMA는 해외 및 국제 통화 당국을 의미합니다. 외국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갑자기 달러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은행은 채권을 연방준비제도에 담보로 맡기고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 거래이며 반대로 거래하면 채권을 돌려받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전체 국가를 위한 전당포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영구적인 시스템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2020년 3월 31일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임시 FEMA 레포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 시설은 최소 6개월 동안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연장되었습니다. 2021년 7월 28일 연방준비제도는 이를 상설시설로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논의나 투표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가격은 의도적으로 높게 초과지급 준비금 이자율보다 25bps 높게 책정됐습니다. 그 금리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민간 시장 금리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건강할 때는 아무도 연준의 창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시장이 더 저렴하고 쉽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은 연준의 마진을 내는 것보다 자산 매각이 더 불리할 때만 그 창구를 이용합니다. 즉, 다른 방법이 더 나쁠 때만 사용됩니다. 수년간 연준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대출을 더 어렵고 비싸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준은 외국 중앙은행에 달러를 건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조치는 미국 대출자에게 압박을 주고 다른 하나는 외국 보유자에게 항상 지원이 마련되어 있음을 보장합니다. 비평가들은 이것이 죽음의 고리를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시장이 큰 플레이어들에게 안전망이 있음을 알게 되면 가격 책정이 정직하지 않아집니다. 가격 발견은 시장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진정한 가치를 아는 방법입니다. 시장은 데이터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사람들이 무언가 무너질 때 무엇이 일어날지 믿는 것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비상수단은 원래 예비수단,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오직 드문 위기의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계속 사용된다면 드물다는 의미가 사라지고 결국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FEMA는 미국 국채의 기존의 매수자들이 예전만큼 신뢰성 있게 역할을 하지 않게 되면서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경고 신호는 이미 있었습니다. 3장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경고. 2019년 9월 17일 은행들이 안전한 국채를 담보로 하룻밤 사이에 현금을 빌릴 때 내는 금리인 레포 금리가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레포 금리는 하루 만에 약 2.4%에서 5%를 넘어섰습니다. 한때는 잠시 두 자릿수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한 세션에서 20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움직임, 이 드문 시장에서 이런 현상은 경고 신호입니다. 큰 사건도 없었습니다. 원인은 너무 평범했습니다. 법인세 납부로 인해 시스템에서 현금이 빠져나갔고 동시에 대규모 국채 결제까지 겹치면서 유동성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약 1,200억 달러가 가용 준비금에서 사라졌습니다. 평소에 이런 격차를 메워주던 기관들이 충분히 빠르게 개입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2008년 이후의 규제와 인센티브 때문에 더 신중해졌기 때문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몇 시간 만에 대응했습니다. 750억 달러를 투입했고 그 주 내내 매일 같은 조치를 반복했습니다. 여기서 연준은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금은 세금 납부, 국채 결제 등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빠져나갔지만 시스템엔 이를 흡수할 완충 장치가 부족했습니다. 책임자 누구도 더 이상 안전한 수준이 어디인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인 2021년 7월 연준은 이를 영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연준은 비상레포 조치를 미국 은행들을 위한 상설 레포 기구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민간 시장이 현금을 빌려주지 않을 때마다 연준이 개입해 현금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날이 바로 연준이 FEMA를 만든 날이었습니다. 국내용과 글로벌용 모두 같은 이유로 만들어졌으며 2019년처럼 유동성 스트레스로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의 기본 틀이 되었습니다. 4장 일본의 전환점. 오랫동안 일본 기관들은 미국 국채를 가장 안정적으로 보유하는 주체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마치 당연한 존재처럼 여겨질 만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자금을 태평양 건너로 이끌었던 것은 캐리 트레이드라고 불리는 거래였습니다. 일본의 금리는 수년 동안 거의 제로에 머물렀습니다. 투자자들은 엔화를 거의 공짜로 빌려 달러로 환전한 뒤 더 높은 수익률의 미국 자산을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차익이 곧 이익이 되었습니다. 수년간 막대한 자본이 한 거래로 꾸준히 흘렀습니다. 일반적인 투기와 다르게 자금 움직임이 너무 일정해 움직임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체 국채 시장 아래에서 숨겨진 안정장치처럼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2025년에 바뀌었습니다. 일본은행이 오랜 기간의 초완화 정책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일본은행은 정책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했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그 금리가 0.75%에 도달했는데 이는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인상폭은 작아 보였지만 그 효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캐리트레이드는 빌린 돈이 공짜일 때만 돈을 만들어냅니다. 엔화가 공짜가 아니게 되자 그 거래의 격차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는 더 나쁜 소식으로 일본 국채 수익률이 2%를 넘었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은 자국 통화로 안전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며 자금을 본국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세대 만에 해외로 나갔던 자금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자금을 회수하는 동안 미국 국채 발행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시점에 워싱턴은 더 많은 부채를 팔아야 했고 신뢰받던 구매자 중 한 명이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즉각적인 위기를 촉발하지는 않지만 시스템의 근본적인 균형을 변화시킵니다. 갑자기 돈이 더 필요한 차입자와 장기 대출자가 덜 사게 되면 그 스트레스는 어딘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둔화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해외에서 그 완충제가 얇아지고 있는 동안 또 다른 압박 요인이 미국 내부에서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중요한 규모였습니다. 5장 1조 달러 규모의 만기 집중.
워싱턴만이 미국에서 재융자 시기에 의존해 살아가거나 무너지는 유일한 차입자는 아닙니다. 연방 수치 아래엔 두 번째 부채 더미, 즉 상업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직접 겪기 전까진 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심의 오피스 빌딩부터 고속도로 옆 스트릿몰까지 거의 모든 상업용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원금이 상환되는 대출로 자금 조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대출들은 만기 시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025년 한 해에만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부동산 대출이 만기를 맞이할 예정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1조 5천억 달러가 넘는 부채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재용자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몇 년 전에 3%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던 건물이 이제는 훨씬 더 비싼 대출로 갈아타야 하며 건물 자체의 가치도 크게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마른 부동산의 경우 이제는 수입이 충분하지 않아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자들은 연장하고 모른 척하기 라는 방법을 씁니다. 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은행들은 대출 기간을 연장하고 마감일을 1, 2년 더 미룹니다. 오늘 손실을 확정하는 것을 피하고 문제가 다시 닥치기 전에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각각 따로 보면 모든 조치가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전체 시스템에 걸쳐서는 그런 지연들이 서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빠르게 몰아치는 대규모 재융자 물결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것은 중간 규모 국가 경제만큼의 부채가 한 번에 새 조건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는 먼 나라의 국가 채무 위기가 아니라 미국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그 부채의 대부분은 금리가 낮고 부동산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완전히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일부 부문은 다른 부문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호텔 담보대출의 35%와 오피스 담보대출의 24%가 단 한 해에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오피스는 추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직장인들은 오피스 대신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적은 근로자 복귀로 건물이 비고 가치도 하락했습니다. 대출 만기가 다가오지만 부동산 가치는 부채 발행 시보다 낮습니다. 호텔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호텔 수익은 여행 수요와 컨퍼런스 예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둘 다 감소했습니다. 이런 압박은 부동산에 국한되지 않고 특히 소규모 지역 및 커뮤니티 은행을 중심으로 은행 시스템 전체로 확산됩니다. 이 은행들은 대개 막대한 상업용 부동산 대출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행들은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매일 의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부실 부동산 대출을 아는 은행이 신중해지며 대출이 까다로워집니다. 소규모 기업은 사업 확장에, 첫 주택 구매자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조각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앞서 미국 국채 해외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내 신용도 함께 위축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별개의 압력 지점이 서로 맞서기 시작합니다. 손실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아 시스템이 이상한 상태에 빠집니다. 모두 스트레스를 인식하지만 아무도 처음부터 완전히 반영하길 원치 않습니다. 은행은 대출을 연장하거나 조건을 변경해 차입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줍니다. 기술적으로 대출은 서류상 정상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새 계약에 따라 상환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손실들은 그냥 조용히 쌓여 있다가 결국 시스템이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6장 달러 유동성 압박. 걸프 지역은 미국 달러의 꾸준한 흐름에 의존합니다. 석유는 달러로 가격이 매겨집니다. 수출 대금도 달러로 돌아옵니다. 국부 펀드들도 모두 달러로 평가됩니다. 2026년 2월 말에 이란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 분쟁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 석유 약 5분의 1이 흐르지 못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국채 수익률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불안정이 이 지역 전역으로 확산되자 걸프 지역의 각국 정부들은 달러 유동성을 더욱 강하게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보통 대출자, 즉 전 세계의 마천루와 스포츠팀, 기업 지분을 사들이는 현금 부자 강국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달러 자금 조달이 빡빡해지면 이들조차도 그 영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금융적으로는 끄떡없다고 생각하는 국가들도 결국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연방준비제도의 같은 메커니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압박이 커지면 이들도 신속히 달러에 접근해야 합니다. 즉, 완전한 독립 이미지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달러 유동성이 넉넉할 때만 견고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외국계 은행들은 이미 압박받는 시장에 미국 국채를 대량 매도할지에 어려운 선택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매도는 채권 가격을 떨어뜨리고 수익률을 올리게 되는데 이는 곧 자신이 아직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가치도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현금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재무제표에 타격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은행들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연준의 달러 백스톱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담보를 제공해 달러를 빌린 뒤 채권을 시장에 팔지 않습니다. 이런 결정은 미국 가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충분한 양의 국채가 한 번에 시장에 쏟아지면 수익률이 오릅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르게 됩니다. 은퇴 포트폴리오도 타격을 받게 되죠. 해외의 한 번의 유동성 결정이 수천마일 떨어진 집 월납입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외국 은행에겐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스왑 라인이나 레포 시설이 없다면 그들은 국채를 공개 시장에 매도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강제 매도는 악순환을 일으켜 수익률과 연동된 모든 것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전장치는 연쇄 반응을 미리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기술적으로 이런 조치들은 연준이 직접적인 통화 손실을 막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래서 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구제 금융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계속 일어나고 반복적 사용이 점차 정상으로 받아들여져 시스템에 자리 잡습니다. 7장. 지금 그 부채를 실제로 보유한 쪽은 누구일까요? 워싱턴의 뒷방에서 달러 수합이 이루어진다고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석유 부국인 걸프 국가가 워싱턴에 들이닥쳐 요구를 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왑 라인 논의는 최후 통첩이 아니라 예방 조치입니다.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가진 국가는 시장이 경색되거나 달러 조달이 어려워져도 유동성 접근을 원합니다. 쿠웨이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66억 달러에 가까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수백억 달러의 보유액과 훨씬 더 큰 외환 보유고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 국가들이 구제를 애원하는 상황과는 달랐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의 진짜 목적은 반드시 채권자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채 시장 자체를 안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은 단순히 대규모 보유자가 손해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험은 대규모 보유자가 어려운 시장에서 갑자기 매도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방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 지원이라기보다는 주요 채권자들이 계속해서 부채를 보유하도록 충분히 안심시키는 데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불편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정책 이반자들이 주요 보유자들을 안심시키지 않으면 공황 매도의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정책 이반자들이 영구적인 안심장치를 마련한다면 그 의존도는 더 구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준비금 발행국은 채권자들이 안심하고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쪽도 그리 깔끔한 선택은 아닙니다. 한 주요 보유자가 신중해지기 시작하면 다른 이들도 이를 인식하며 이런 행동이 퍼져나갑니다. 만약 한 대형 투자자가 해지하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이들도 자신들도 그래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국채 시장이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해온 전 세계적인 가정 위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 즉 모든 것에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기반이 한 번에 무너지는 일은 드뭅니다. 보통 신뢰는 서서히 약해집니다. 수십 년간 미국 국채는 동맹국 중앙은행이 전략적, 통화적 이유로 주로 매입해왔고 한 분기 나쁘다고 쉽게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변했습니다. 2024년에는 해외 민간 투자자들이 해외 정부를 제치고 미국 국채의 최대 해외 보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은 매우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들은 지정학적 안정이나 장기적인 외환 보유고 관리를 위해 가만히 있는 기관들이 아닙니다. 이들 중 다수는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에서 복잡한 국채와 환매 조건 부채권 거래를 하는 레버리지 트레이더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상황이 변할 때 움직이는 것이며 이는 시장이 충격 흡수 장치의 일부를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바꿨다는 의미입니다. 8장 위대한 달러 백스톱. 연방준비제도는 원래 설계되지 않았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은행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달러 시스템과 해외 중앙은행들까지 포함해서 달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연방준비제도의 글로벌 달러 지원 확대가 긍정적인지 권한 남용인지 논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확장은 이미 일어났고 대부분은 그 범위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모릅니다. 2008년 이후 연방준비제도가 시스템을 구하기 위해 약속한 총 금액은 29조 달러를 넘습니다. 그 금액이면 미국의 국가부채 대부분을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 돈은 도로 건설, 학교 투자, 경제 생산성 향상에 전혀 쓰이지 않았습니다. 목적은 더 좁았고 위기에 처한 시스템이 결함을 인정하지 않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돈은 시간을 샀을 뿐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줄어든 것은 돈이 아니라 독립성이었습니다.
미국은 한때 세계가 미국 부채를 원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했지만 이제 그 힘이 약해졌습니다. 이제 많은 채권자들이 시장에 남기 위해 공식 안전장치에 의존합니다. 매도 압력이 생기면 당연히 안전장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동시에 보유자층은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었고 금리와 유동성 여건 변화에 더욱 민감해졌습니다. 이 변화로 민간 수요만으로 스트레스를 흡수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연준의 안전장치는 이제 일시적이거나 소규모가 아닙니다. 이제 시스템은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두 가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보유자들이 미국 국채를 계속 보유하려는 의지와 그들이 그렇지 않을 때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붕괴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시스템에 존재하는 조건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들은 영원히 이론적인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평범한 미국인들은 가치 없는 달러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누가 그 잔해를 수습할지 미국 경제 붕괴 시 상황을 확인하거나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